외계인과 본부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그녀와 몇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녀와 소통이 되는 사람은 우리 중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케비 씨는 나에게 외계인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지요. 나는 외계의 존재와 소통하는 내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어느 누구와도 텔레파시로 소통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경험한 말 없이 하는 대화라는 것은 어린아이나 강아지가 당신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 드는 느낌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비록 단어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호는 없지만 그 생각의 의도는 나에게 어김없이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생각을 받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부대나 조직이 요구하는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장교이자 파일럿이라는 그녀의 직급 성격상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나눌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 적군에게 생포당한 모든 군인은 신문이나 고문을 당하더라도 목숨과도 같은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책무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데 그러면서도 에어럴이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그녀는 나에게 진지하고 정직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당신은 모르실 테지요. 또 외계의 존재와 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자나 어린아이에게 느끼는 신뢰나 공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닥칠 어떤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서라 생각합니다. 나는 외계인을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는 생리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성적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도나 행동 면에서 여성성이 더 강했지요. 생리학적 관점에서 그 존재는 분명 무성이었고 체내 체외 어디에도 생식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인형 또는 로봇에 더 가까웠습니다. 몸이 생리학적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체내에 장기는 없었고 몸 전체에 흐르는 일종의 회로 체계 혹은 전기신경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본 그녀의 몸은 작고 말랐으며 신장이 1m 정도였습니다. 가느다란 몸통과 팔다리에 비해 균형에 맞지 않게 머리가 컸습니다. 두 대의 손과 발에는 물건을 잡기에 적합한 3개의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능을 갖춘 코나 잎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 조종사는 그런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소리를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없고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 입도 없었습니다. 눈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가진 시각의 예리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시각적 감각이 매우 날카롭다는 것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불투명한 수정체가 가시광선 너머의 파동이나 입자들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자기장 스펙트럼의 전체 범위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 존재가 나를 바라볼 때는 마치 투시력을 사용하는 듯 시선이 곧장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 시선은 나를 약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가 여자거나 남자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지요. 그 존재와 같이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몸은 산소나 물, 음식물, 기타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에어럴은 몸을 살아서 기능하게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조금 이상하고 꺼림칙한 기분을 낳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우리 몸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에어럴은 자신의 몸이 로봇처럼 기계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다고 내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영적 존재인 그녀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의학적 관점으로는 에어럴의 몸이 살아있다라고조차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형 같은 몸은 세포나 그 외의 것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색깔은 회색이었습니다. 몸은 기온이나 기상조건, 기압의 변화에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육 조직이 없는 팔다리는 상당히 허약했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야 아주 약소한 근육의 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우주선 안에서 혹은 중력이 낮거나 아예 없는 환경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 와서는 걷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날렵했습니다. 외계인과 첫 인터뷰를 하기 전에 본부의 이 구역은 하룻밤 사이에 윙윙대는 벌집 마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2명의 남자들이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지요. 영화 촬영용 카메라와 녹음기, 마이크도 인터뷰룸에 설치되었습니다. 나는 외계인이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닌데 왜 마이크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속기사와 타자기로 분주히 타자를 치는 4~5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외계인의 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어 통역 전문가와 암호 해독팀이 밤사이 나라와 합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계인을 검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몇 명의 의료진도 와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질문 작성과 답변 해석을 도울 심리학 교수 한 사람이 있었고요. 간호사라는 이유로 내가 외계인이 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격한 통역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계인과 나는 이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내 메모에서 이를 확인하겠지만 매 인터뷰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급격히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내가 곧장 속기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보 장교가 만들어서 내게 준 목록에 대한 답변들의 첫 번째 필기본입니다. 공식 인터뷰 필기본 극비사항, 미 공군 공식 필기본, 로스웰 공군기지 509 포격 4단 부재 외계인 인터뷰 1947년 7월 9일 질문 당신은 부상을 입었는가 대답 아니다. 당신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음식이나 물 또는 다른 뭔가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기온이나 대기의 화학적 성분 기압 또는 오물 처리와 같은 특정한 환경적인 요구사항이 있는가? 없다.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당신 몸이나 우주선은 인간이나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 해가 될 만한 세균이나 오염 물질을 옮기는가? 우주에는 세균이 없다. 당신 정부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가? 현재로선 아니다. 당신이 속한 종족이 당신을 구하러 오겠는가? 그렇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은 어떠한가? 아주 파괴적이다. 나는 그들의 군대나 무기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대답에서 내가 느낀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이지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 우주선은 왜 추락했는가? 대답 대기 중에 일어난 전기방전의 충격으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불타는 구름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러 왔다. 당신 우주선은 어떤 방식으로 비행하는가? 마음으로 통제한다. 생각명령에 반응한다. 마음 또는 생각명령이란 표현은 외계인의 생각을 묘사하기 위해 내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몸과 우주선은 그들이 하는 생각으로 통제하는 일종의 전기적 신경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당신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 생각을 통해서 한다. 그 당시 외계인이 전달한 아이디어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와 소통하듯이 그들은 마음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질문 당신은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가? 대답 그렇다. 당신은 어느 행성에서 왔는가? 집 도메인의 고향. 나는 천문학자가 아니어서 별들, 은하수, 별자리와 우주에서의 방향 같은 관점에서는 생각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집이나 고향은 은하계의 거대한 성단 중심에 있는 행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메인이라는 말은 그녀가 온 곳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나 이미지,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중 가장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영토나 왕국이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것이 단순히 행성 혹은 태양계나 성단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은하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질문 당신 정부는 우리 측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낼 것인가? 대답 아니다. 지구와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도메인의 재산을 보호 유지한다. 지구의 정부와 군사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편없다. 작다. 생성을 파괴한다. 당신들의 존재를 왜 지구인들에게 알리지 않는가? 지켜본다. 관찰한다. 접촉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이전에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주기적 반복적 관찰. 지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가? 인간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지구 문명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거의 흥미 관심 없음 중요하지 않음. 당신 고향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문명 문화 역사가 있는 곳. 거대한 행성 항상 풍부한 부자원 질서임지 식지 해 2개의 별 3개의 달. 당신 문명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 고대수 조년 항상 다른 무엇보다도 계획 일정 발전 승리 높은 목표 아이디어. 10억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조라는 수를 썼습니다. 그녀가 말한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지구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신을 믿는가? 우리는 생각한다 그것이다 지속시킨다 항상. 외계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나 숭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속한 문명의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질서희망상 미래통제 성장. 이런 단어들이 그녀의 사회와 문명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그녀의 감정은 매우 격앙되었고 기쁨으로 밝아졌으며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내게 전달했던 기쁨과 희열의 감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나를 무척 불안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주에 당신들 외의 지적 생명체가 또 존재하는가? 모든 곳에 다 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 가장 높다. 그녀의 작은 체구로 볼 때 그녀가 의미하는 것이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크다는 의미가 확실히 아니었다. 그녀에게 받은 느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자부심 강한 기질을 엿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첫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이 타자로 기록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외계인에게 말을 시키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외계인의 답변 기록을 읽은 후에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첫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을 보고 그들은 더 많은 새로운 질문이 생긴 것이지요. 장교 한 사람이 다가와 다음 지시사항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외계인과 인터뷰를 계속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지만 나는 좋은 대접을 받았고 먹거나 자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외계인에게 물어볼 새로운 질문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수의 다른 요원들, 정부군 관계자들이 기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인터뷰에는 다른 요원 몇 명이 참석하게 될 거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른 상세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과 인터뷰 룸에 들어가고 나서는 외계인에게 어떤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은 부동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인터뷰 룸을 나왔지요. 이 상황에 대해 한 정보 요원은 매우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들이 내가 거짓말했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요. 나는 아주 정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늦게 다른 몇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질문해보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과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외계인과 인터뷰하기 위해 동부에서 심령학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름이 거트루트 뭐였는데 성은 기억나지 않는군요. 또 천리안을 가졌다는 크리스나무르티라는 인도 외계인과 소통하려고 기지에 왔지만 아무도 소통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로서도 그 두 사람과는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나무르티 씨가 매우 친절하고 지적인 신사이긴 했지만요. 결국 내가 외계인에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때 답변을 알아듣도록 나를 외계인 옆에 두면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나 혼자 외계인과 남아 다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